기업들인데 이 두 개는 이제 인텔 골랐고, HD 현대일렉트릭은 현준이가 골라줬고, 세트리가이는 지수, 실리콘트는 지훈이가 골랐고, 베렌시바이오는 강원이가 골랐어. 그래서 그냥 가볍게 왜 선택했는지 다 일단 매출액, 내가 기준 잡은 게 매출액이 매년 20%씩 성장하는 기업이었는데, 그중에서 좀 투자해볼 만한 생각이 드는 기업을 골랐으면 했는데, 그냥 순서대로 일단 요 두 개는 인텔가 없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고, 현대일렉트릭부터 한번 기업 보고서 보고 뭐 기업 설명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할게. 이거 현준이가 골랐는데 이거는 고른 이유가 뭐야 혹시? 그냥 세팅으로 틀어줘. 마이크 안 되면. 틀고 있나? 현준아. 음. 음.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 공급 관련 업체 찾아보다가 국내 기업 등에 찾았다. 이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 주자면, AI 테마 중에 국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한 것 같거든. 이게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먹는 하마잖아. 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해. 근데 우리가 그 전력망에 대해서 알면은 왜 HD 현대일렉트릭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 얘네는 뭘 만드냐면, 기업 보고서를 먼저 볼까? 뭘 만드는 회사인지. 기업 보고서를 바로 봅시다. 투자 아이디어는 너무 좋지. 일단은 그냥 AI 관련된 그 산업은 지금 무조건 좋은 것 같아.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데 있어서 제일 지금 쉽고 직관적인 게 AI 쪽인데, AI 쪽에서도 이제 전력망, 전력이 필요한 거 그걸로 해가지고 얘를 골랐고, 여기 보면은 이제 사업 개요가 있는데 이거는 뭐 대충 됐다. 들려. 예. 요거를 먼저 보면은 얘네가 뭘 파는 회사인지가 나와. 항상 그렇지만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그러면은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이제 변압기랑 고압 차단기. 나머지는 뭐 회전기기는 적지. 그러니까 요 전력기기 쪽이 다 전력기기인데, 전력기기 쪽에 100%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고. 근데 왜 이 변압기, 고압 차단기 이런 게 필요하냐 하면은, 전력을 공급하는 메커니즘을 알면 좋은데, 이제 발전원이 있어. 발전원은 뭐냐면 이게 전기를 만드는 거. 예를 들어 뭐 석탄 화력, LNG 발전,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죠. 뭐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이걸 이제 발전원이라 해. 여기서 원료를 집어 넣어가지고 전기를 만들면 그 전기를 이제 운반을 해야 되잖아. 수요처까지. 근데 수요처로 한 방에 운반을 할 수가 없어. 수요처. 여기서는 수요처가 이제 데이터 센터겠지. 우리가 지금 가정집에서 쓰는 전압이 220V 뭐 이렇단 말이야.
근데 이 전기가 만들어졌을 때 전기는 엄청난 고압이야. 처음에는. 그래서 이 전기를 갖다가 전압을 낮춰주는 과정이 필요해. 실제 수요차에서 쓰기 위해서는. 이 전압을 낮춰주는 과정에 필요한 게 이제 변압기인데, 그러니까 변전소라고 그래, 변전소. 그래서 이 가운데에 이제 변전소라는 게 들어갑니다. 변전소. 변전소는 뭐냐면 형, 전압을 이거 지금 메모장 안 보이는디? 미안하다. 나 혼자 얘기하고 있었네. 그냥 말로 하는 줄. 고마워요. 아니, 쓰면서 하고 있었어. 보면서 하는 게 더 직관적이니까. 그림판에다 할까? 그림판에다 할게. 그래서 보여주는 게 낫겠다. 이 전력 산업을 한번 이해하고 보면은 되게 편하거든. 이 발전소가 있고, 이게 들어가는 게 이거 써보질 않아가지고 다음에 쓸게. 이거 내가 타자 치는 게 빠르겠다. 타자 치는 걸 모르겠네. 이거 보면서 할게 그냥. 발전원에서 이게 발전소야, 발전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수요처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전압을 낮춰주는 과정이 필요해서 변전소라는 설비가 들어가게 돼. 그래서 이 변전소에서 전압을 낮춰줘. 발전소에서 전기를 수요처까지 가기 전에 옮기는 거 이제 송전이라 그래, 송전. 이 과정을 송전이라 하고, 변전소에서 수요처 앞까지 가서 이제 수요처까지 전기를 가져가는 과정을 이제 배전이라 하거든. 그래서 송전은 초고압 전기. 현준아, 그 마이크 좀 꺼줄래? 예. 초고압 전기를 운반하는 걸 송전이라 그래. 이거는 이제 전압이 154 킬로볼트 이상. 킬로볼트가 붙으니까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초고압 전기를 전력망, 철탑이나 케이블을 통해서 변전소로 이동을 시켜. 그래서 여기서 변압을 해가지고 수요처 근처로 가서 수요처 근처에서 이제 배전을 위한 또 변압기가 있어. 배전 변압기. 그러니까 이 초고압 송전 변압기랑 배전 변압기랑 달라. 이 두 개가 다르거든. 그래서 아까 사업 보고서에 보면은 두 개가 나눠져 있을 거야. 보면은 이제 배전기기랑 이 전력기기가 나눠져 있어. 그래서 변압기는 아까 말한 전기를 수요처까지 운반하는 송전 기술에 쓰인다. 그리고 배전기기는 수요처 근처에서 전압을 확 더 낮춰줘가지고 220볼트로 이제 수요처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배전기기예요. 그래서 얘는 전력기기 산업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전력망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제품, 변압기랑 배전반, 뭐 회전기 이런 거를 생산하고 판다. 근데 왜 얘네가 뜨고 있냐? 아까 말했듯이 AI 데이터 센터에는 전력이 많이 필요해. 엄청 많이. 거의 한 도시에서 쓰는 만큼의 전기가 필요하다라고도 하고 있거든. 근데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우리가 발전소 쪽에 보통 집중을 하잖아. 원자력 발전이나 뭐 LNG 발전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쪽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아무리 늘려봤자 운반하는 인프라가 없으면은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발전소를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를 만들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변전소가 거의 막 수십 개가 필요한 거야. 수요처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면 그 변전소마다 변압기가 다 들어가야 돼. 이게 전력망이 환상망이기 때문에 수요처까지 그냥 일자로 가는 게 아니야. 여러 군데를 이제 거미줄처럼 빡 펼쳐졌다가 거기로 이제 가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만 만들어도 발전소 하나만 만들어도 거기서 나온 전기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변전소가 엄청 많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 이제 초고압 변압기가 이제 쇼티지가 온 게 재작년 정도부터거든. 23년 말 24년 초부터. 그래서 얘는 AI랑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왜냐면 AI가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바탕이 있고 이 회사가 잘 되는 건. 근데 얘가 항상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회사들은 이제 국내 내수 위주의 회사가 아니라 해외 매출이 크게 일어날 때 주가가 오른다는 걸 봤잖아. 그래서 주가를 먼저 한번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를 한번 볼게. 주봉으로 볼까? 그래서 여기 23년 초만 해도 거의 3만 원대였어. 3만 원대였다가 지금 2년 만에 거의 한 열 몇 배가 올랐지? 거의 20배 가까이. 이 안에서 그 AI KPX 투자가 엄청나게 붐이 되면서 머스크가 아마 24년 초쯤인가? 변압기 쇼티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한번 주가가 빡 오르면서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됐어. 아, 차트를 보면 여기 23년 초에 3만 원까지 갔을 때도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거의 뭐 50만 원이죠. 이런 배경이 있고 이제 그래서 투자할 만하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또 가격을 한번 봐야겠지. 허가 32배고 시장 PER이 26배 정도. 다른 데랑 또 비교는 해봐야 되지만 저는 한 PER 30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매출을 한번 볼게. 그리고 얘가 왜 좀 엣지를 가지냐. 왜 우리나라 변압기 회사를 사실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데는 이제 미국이거든.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 어, 해외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거 볼래? 매출 실적 보이지? 국내는 거의 뭐 플랫이라고 봐야 돼. 거의. 근데 얘가 이제 해외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고 해외 매출 비중이 되게 높아. 수출 비중이 높아졌어. 여기 보면 거의 80%지? 올해 1분기만 봐도 해외로 80%, 국내 20%. 약간 해외 수출 위주로 가는 기업들하고 비슷한 해외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 왜 그러냐면 북미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엄청 많이 짓고 있고 이게 거의 다 북미향 매출이야. 거의 다. 다른 데도 이제 퍼지고 있고 중동이나 유럽 이런 데도 퍼지고 있지만 북미 매출이 많고 북미는 지금 전력망 때문에 난리야.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업체들, 우리나라 변압기 업체들한테도 지금 수혜가 오고 있는 거고. 근데 왜 변압기를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가냐면 이 초고압 변압기의 특이성인데 이 주요 매출처도 사우디도 있고 초고압 변압기는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어. 배전 변압기는 공장에서 그냥 막 다 찍어낼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초고압 변압기는 그 인력이 조립을 해야 돼. 그래서 약간 수작업처럼 제작을 하거든. 그래서 1년에 팔 수 있는 대수가 한계가 있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 설비를 한번 볼까? 생산 능력 보면은 이 정해져 있지. 전력 변압기 360대가 이제 최대 캡한 거야. 배전 변압기는 막 3,000대씩 만드는데 1년에 이 360대가 한계고 울산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다가 뭐 설비를 이제 증설하려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공급을 마구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지. 이게 이제 미국 건데 미국 공장도 이제 105대, 105대밖에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증설하겠다고 효성중공업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한 상태고. 그래서 되게 사업의 업황은 되게 좋은 상태인 거야.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이 제한적인, 전형적인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고. 이제 수주 쪽 이런 거는 이제 수주 상황을 보는 게 항상 좋은데 이번 3월 31일까지 수주 총액이 이제 100만 원 단위니까 9조 5천억이고 납품 한 게 1조 정도. 여기 보면은 기 납품액은 그냥 누적 매출액인 거예요. 이게 납품하면서 그냥 바로 돈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8조 정도 남았고 이 수주 물량을 볼 때는 약간 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25년 1분기잖아. 그 전분기 거를 한번 보는 거야. 그때 수주 상황은 어땠지? 그러면 3개월 동안 수주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24년 기업 보고서인데 여기에 나오지? 수주 총액이 보면은 수주 총액은 10조였어. 그중에서 이번 24년에 3조 원어치 30%를 납품을 했어.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올해도 한 3조 정도는 납품할 수 있겠네. 그 생각이 들지. 그렇게 보면 되고 보면은 작년 연말까지 7조 6천억이었어 수주 잔고가. 근데 지금 25년 1분기 보고서를 볼게. 그러면은 수주 잔고가 수주 총액이 이제 9조 5천억이야. 그러면 뭐냐면 작년 말까지는 7조 6천억 남았는데 2조 정도를 더 수주를 받았다는 거야. 한 분기 동안. 그러면은 되게 수주 이게 괜찮다고 볼 수 있겠지? 한 분기만에 2조니까 대략 그냥 곱하기 4만 때려봐도 1년에 거의 8조씩 수주 잔고가 늘어나네. 근데 지금 8조가 남았는데 아까 납품할 수 있는 금액이 3조 정도였잖아. 그럼 이게 쇼티지가 진짜 심각하구나를 이걸 통해서 수주 상황을 통해서도 좀 판단할 수 있어. 8조씩 받아도 1년에 8조씩 받아도 3조밖에 납품을 못하는 상황이니 1년에 거의 3년치를 수주를 받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AI 전력 공급 쇼티지가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 변압기와 차단기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를 수주 상황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간단히 보자. 나오고 있지 재무제표. 나오고 있네. 보면은 이제 항상 그렇지만 현금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랑 다르게 굳이 기업 보고서를 보지 않아도 괜찮은 거. 이거는 그냥 현재 상태를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이제 흐름을 보기 위해서 기존 거를 보는 거 그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일단 볼게. 현금이 거의 8천억 있지. 단기 금융자산까지 8천억 있고 뭐 매출 채권도 뭐 작년 말에 비해서 뭐 크게 늘진 않았고 계약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특이하게 이건 뭔지 모르겠네. 뭐 계약된 거를 돈 받을 거라는 것 같은데 뭐 한 2,500억 정도 되고 재고 자산이 1조 정도 되는데 이 8기 말이 24년 말이고 9기 1분기 말이 올해 3월 말이란 말이야. 근데 재고 자산은 1조 정도로 그대로인데 아까 보니까 기 납품액이 늘어났잖아. 그러면 납품한 만큼 재고를 쌓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재고는 한 1조 정도 가지고 있다. 근데 재고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바로바로 즉각 만드는 만큼 이제 다시 생산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 나머지는 뭐 금액이 작아서 크게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형 자산 엄청 크지? 7,400억. 이거는 당연히 변압기나 차단기 같은 거를 생산해야 되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이 1조인데 그중에 유형 자산이 7,500억이니까 대부분이 요거라 보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부채 쪽을 볼게. 자산 총계는 4조 2천억이고 부채가 2조 7천억이야. 자본보다는 이제 부채가 많겠다 하는 거를 좀 파악할 수 있고 부채, 자본.
그리고 자산 이렇게 크게 한번 처음에 보고 가는 게 좋아. 그다음 유동부채가 2조 4천억이고 비유동부채는 3천억밖에 안 돼. 3,053억. 그럼 우리가 유동부채를 좀 관심 있게 보면 되겠지. 비유동부채는 뭐 얼마 안 되니까. 보면은 단기 금융부채 있고 매입채무 있고 이런 거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라서 그냥 많으면 좋아. 매입채무는 많으면 좋아. 아까 이거는 매출채권하고 비교해봐도 돼. 매출채권이 9,200억이잖아. 그럼 이거는 팔았는데 돈을 못 받은 거고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는 내가 샀는데 돈을 안 준 거야. 그럼 이 매입채무가 많으면 현금이 조금밖에 안 들어. 근데 보통은 그러기는 쉽지 않아. 어, 매입채무가 매출채권보다 많은 경우는 진짜 경쟁력이 높은 기업만 그렇게 가능하고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뭐 어쨌든 요거 한번 그냥 봐주면 좋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거 보면 좋겠지. 유동계약부채가 1조 3천억 1조 3천억이고 유동리스부채, 충당부채, 서비스부채 이게 제일 크네. 거의 유동부채의 절반을 차지하네. 유동계약부채가 뭔지 이제 추석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 부채로 가야 되나? 나도 저 계약부채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 부채 총계 2조 7천억 제비율 저거는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면 아마 나올 건데 좀 이따 한번 검색해볼게. 유동 차입금도 나와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근데 금액이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 1,700억 정도? 나도 지금 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크게 뭐 차입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 근데 이제 유동 계약 부채가 뭔지 봐야겠지. 한번 검색해볼까? 유동 계약 부채 이런 거 그 재무제표 보면서 모르는 용어 나오면 그냥 검색해봐. 그럼 뭐 다 나오니까. 이건 그냥 유동 부채인데. 음, 계약 부채는 고객의 대가를 미리 받고 제품을 인도해야 되는 기업의 의무를 말한다. 그럼 그냥 계약이 됐는데 내가 안 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음, 돈은 받았는데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를 아직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부채. 계약 자산은 재화나 요금을 제공했는데 아직 대가를 받지 못한 권리. 그럼 사실상 이제 매입 채무의 개념으로 봐야겠네. 이거는. 그러면 좋은 거지. 많으면 많으면 좋은 것 같아. 계약 부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동 계약 부채니까 1년 내에 납품해야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 같아. 아, 이걸 안 봤네. 1년 내에 납품해야 되는 금액.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어치를 납품을 해야 되는 거지. 돈은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현대 일렉트릭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부채라 볼 수 있지. 돈은 먼저 받았고, 아직 그 상품인 변압기나 전력기기를 납품하지 않은 거니까 되게 좋은 거고, 계약 자산은 2,500억인데, 이거는 내가 돈을 줬는데 아직 못 받은 거니까 되게 좋네. 그렇게 보면은 재무 상태가 되게 좋다라고 지금 보여지네. 어, 좋습니다. 재무 상태표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본은 뭐 자본금 그대로고 유상증자를 하지 않으면 자본금은 늘어나질 않아. 자본 잉여금 있고 자본 조정 필요 없고 이익 잉여금.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이 꾸준히 늘어나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 항상 볼 때. 근데 저 분기 보고서에는 좀 보기 쉽게 안 나오고
이게 이제 24년 기업 보고서인데 3년치가 다 나오는 기업 보고서는 3년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은 좀 이 흐름을 파악하기가 쉬워. 흐름을 파악하기. 그래서 이제 자본을 보면은 자본 총계 이익잉여금이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 빠른 속도로. 그래서 자본 총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자본이 주주의 몫이기 때문에 자본 총계가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게 가장 베스트야. 현대일렉트릭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본 총계가 늘고 있지.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 자본 총계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말은 손익계산서 단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 한번 얘기해 볼래? 손익계산서에 어떤 게 늘어나야 이익잉여금이 늘어날까?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아시는 분 없음? 이럴 수가. 듣고 있는 거 맞지? 우리 스터디 하면서 회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다니 큰일이다. 잠깐만. 답은 당기순이익이야.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이 탭이 나오고 있나? 나오고 있네. 봐봐.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이 있고 뭐 원가, 판매관리비 빼서 영업이익 나오고 뭐 이자랑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내고 하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 이게 뭐였어? 당기순이익이 주주 몫이란 말이야. 주주한테 남는 몫. 이걸 갖다가 많이 남아야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이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여기에 가서 붙는다고. 이익잉여금에 이렇게 가서 붙는다고. 당기순이익만큼. 하고 남은 돈을 자본에다가 더해줘.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많아야 자본이 늘어나는 거야. 자본이. 왜?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니까. 자본이 늘어나야 주주가 가진 가치가 늘어나는 거지.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면.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중요한 이유가 주주의 몫은 자본이기 때문이야. 이거 뭐 알고 있던 거지? 그냥 대답을 안 했을 뿐이지. 네, 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 그럼요. 좀 당황했네. 이거, 마이크가 진짜 됐다 안 됐다 그래.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이제. 이 재무제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남는 돈이 이익잉여금에 꽂혀서 자본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지를 보면, 얘네가 매년 당기순이익을 많이 냈겠네를 유추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자본 이 재무상태표만 보고도. 이게 막 쓰레기같이 안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어. 플랫하게. 그러면 얘네가 사업으로 당기순이익을 못 냈겠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야. 혹은 어떤 애들은 이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인 애들도 있어. 좀 이따 보겠지만 그 마이너스라는 건 뭐야? 무슨 의미야? 마이너스라는 건? 자본을 까먹었다. 매년 당기순이익 적자를 내면서 까먹은 해가 엄청 긴 거야. 혹은 엄청 많이 냈거나. 얘가 과거로부터 계속 이익잉여금을 쌓아온 거거든? 사업을 하면서. 근데 얘가 적자라는 건 그 사업 연도 동안 총 누적된 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거야. 적자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기업은 사실은 우리는 쳐다보면 안 되는 거야. 왜? 사업해서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재무상태표만 보고도
아, 얘가 어떻게 사업을 해왔네를 바로 이것만 봐도 유추할 수 있어. 그리고 자본 총계 늘어나는 것도. 이 이익잉여금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 총계는 유상증자 같은 걸 해서도 늘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자본 잉여금을 늘리면서 이 자본 잉여금이 있다는 것도 얘가 주주한테 손을 한번 벌렸다는 의미야. 주주 돈을 납입받았다는 증거가 여기 남아 있는 거야, 과거로부터. 유상증자를 한 번도 안 한 기업은 자본 잉여금이 없어. 물론 그런 기업은 흔치 않지만.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할 때 이제 남는 차액이 자본 잉여금에 가서 쌓일 수도 있고, 혹은 유상증자를 해서 쌓일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이게 있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히스토리를 한번 파악해봐야 된다. 그냥 이 재무상태표만 보고도 기업의 히스토리를 좀 알 수 있어. 잘 해왔는지. 근데 얘는 보면은 이제 3년치지만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를 한번 스크리닝 한번 해본 다음에 진짜 투자해야겠다 하면 한 10년치를 갖다가 보거든. 10년치 이 변화를. 그럼 이거 보면은 되게 자세히 알 수 있지. 어떤 부침이 있었고 언제부터 쩍쩍쩍 올라가기 시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포괄손익계 선수는 뭐 다 너무 잘 알지. 매년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또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매출액을 보면 이 사업의 특징과 매출액을 보면 있잖아. 좀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어라?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왜 그럴까? 답은 그 생산 능력에 있거든. 생산 능력. 답은 생산 능력에 있어. 왜 이게 이상한지 한번 맞춰볼 사람 있어 혹시? 아까 오, 그 그치. 생산 사계. 캐파가 고정돼 있지. 어, 강원이가 벌써 댓글로 여기로 써줬는데 그 말이 딱 그 말이야. 생산량이 아까 300 몇십 대인데 매출액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뭘까? 비용을 컨트롤할 수 있다. 비용은 여기 나오지. 그 받는 돈, 그렇지. 가격 그러니까 경쟁력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은 그때 한번 강의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 C 곱하기 Q 마이너스 C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그 영업이익인데 매출액은 P 곱하기 Q야. 근데 매출액이 늘어나려면 P가 가격이 오르거나 Q 판매량이 늘어야 돼. 근데 아까 이 현대 일렉트릭의 초고압 변압기 사업은 특이한 게 생산 캐파가 정해져 있잖아. 일정했어. 고정적으로. 근데 매출액이 늘었다는 건 가격이 늘었다는 거지. 가격이 왜 늘었냐? 국내 매출 물량보다 해외 수출 물량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 그걸 좀 유추할 수 있어. 이 매출액 이 비중도 한번 따져보면 좋은데 이 보면은 수출 비중이 딱 보이지? 봐봐. 여기 국내 대 해외 비중이 한 3대 2 정도였어. 해외 60%, 국내 40% 정도였는데 가면 갈수록 점차 늘어날 거야. 해외 수출 비중이. 어. 그래서 해외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해외에 팔 때는 가격을 높여서 받는구나. 이걸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산업을 좀 알고 있으면 이 국내라는 건 결국 한전에 납품하는 물량이거든. 한전. 왜냐면 전력만 사업자는 우리나라에 한전밖에 없어. 어. 근데 한전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그 공개 입찰을 해. 그래서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받을 수가 없어. 얘네가 정해놨어. 그러니까 국가 산업은 가격의 상방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쉽게 못 올려 가격을. 근데 해외는 아까 봤지만 매출처를 한번 보면 이거 24년 건가? 해외는 그 사기업들이야 다 전력 공급 전력망 업체들이 인프라 업체들이 이건 25년 게 아니고 24년 거라서 25년 걸 볼까? 여기서 또 보다 보니까 또 그게 있네. 또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네.
아까 얘 보면 주요 매출처가 사우디 전력청,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한전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24년 말은. 근데 25년 1분기 기업 보고서를 보면 보여? 보여? 거래처를 늘렸네. 갑자기 생겼지. 얘네가 다 북미 업체야. 넥스트라 에너지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어. 어. 얘네들은 다 타기업들이란 말이야. 얘네가 늘었어. 어. 고객사가 늘어나면서 어, 해외 수출 비중이 늘어났다? 엄청난 내가 봤을 때는 호재라고 볼 수 있지. 이것만 봐도 야 지금 북미 쪽이 진짜 쇼티지가 미쳤구나. 응? 그냥 딱 한 분기 만에 주요 매출처가 바뀌어버리는. 거기다 더 유의미한 지점은 이제 이런 애들은 가격을 더 높게 해서 팔 수 있는 애들이야. 해외 공공 쪽이 아니라 사기업이 일본처럼 전력망 기업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은 아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네. 되게 좋은 상황이네. 이걸 좀 알 수가 있고. 뭐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그냥 뭐 대충 보면 될 것 같고 뭐잘 나가고 있겠지. 이런 거는 각자 투자할 마음이 있으면은 원가율, 매출 원가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원가율도 엄청 좋아지고 있거든. 대충 봐도. 얘는 지금 매출 총 이익률이 8천억 팔았을 때 2천억이 남았어. 그럼 25% 정도거든. 근데 이게 딱 봐도 이거 25% 넘잖아 지금. 그지? 30% 넘잖아 지금. 매출 총 이익률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매출 원가는 뭐 비슷할 거잖아. 퍼센티지에서. 가격을 높게 받고 있다는 뜻이지 이것도. 매출 총 이익률이 높다는 거는 가격을 높여서 받고 있다. 여기는 25%였는데 지금 30%가 넘게 33%까지 갔네 거의. 음. 판관비는 고정비성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은 늘어날 거거든. 그래서 보면 여기도 한 21% 되지.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근데 24년 1분기 때는 보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1,300억 정도 되고 8천억이니까 대충 계산기 두들겨 보면 1,300 나누기 8천. 때리면 16%야, 16%. 영업이익률이 16%였는데 지금 올해 1분기에만 20%가 20%가 넘었어. 근데 제조업에서 알겠지만 제조업에서 20%가 넘으면 엄청난 고마진을 남기는 거거든, 사실. 그렇잖아? 제조업인데 이거 뭐 무슨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업황이 진짜 좋다는 거를 그냥 이 재무제표만 뜯어봐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변화만 보면서. 업황이 진짜 좋다. 수주로 봐서도 그렇고. 어, 그럼 현금 흐름 잘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야 되고. 현금 흐름은 뭐 2,500억 해가지고 뭐 그냥 이제 뭐 투자 활동하고 있고 저쩌고 하고 단기 대여금 없고 그래서 이제 현금 자산이 얼마나 늘었냐를 보면 될 것 같아 이거. 결국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벌어서 투자하고 뭐 재무도 갚았겠지. 이게 지금 되게 좋은 거라고 내가 얘기했었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고 투자는 마이너스고. 왜? 투자를 해야지 돈을 더 버니까. 투자는 마이너스고 재무 활동도 마이너스. 재무 활동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어, 그 부채를 갚았다는 거거든. 차입금을. 어.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라는 거는 되게 좋은 거지. 풀맘하면은 약간 궤도에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다 이러면은 약간 고속성장 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긴 해.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뭐 돈을 차입해가지고 더 투자를 하는 기업. 근데 얘는 자신이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빚을 갚아버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 그래서 이제 현금은 남고 현금의 순자산 증가는 2천. 그래서 현금도 뭐 잘 들어오고 있네. 뭐 떼어먹히는 거 없이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이거 재무제표를 여기까지 딱 보면은 아 투자할 만 하겠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더 뜯어보려면 이제 뭐 주석 같은 거 보고 하면 되는데 이제 실제로 투자할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재무제표 주석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비용 따는 굳이 오늘은 안 할게. 원래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나는 비용 분석을 한번 하거든. 비용 분석 어디서 많이 드는가? 그냥 볼까? 비용의 분류라고 치면은 보통 나오는데 비용의 성격이라고 쳐야 되나? 얘는 또 안 나오네. 비용 이렇게 나왔구나. 아 성격별 비용을 해놨어. 그래서 뭐 판매 관리비랑 항상 이런 거 볼 때는 뭐부터 보라 그랬지 내가? 큰 숫자. 맞아. 큰 숫자만 보면 큰 숫자만 보는데 뭐 급여 165억 판관비도 1,100억밖에 안 돼. 아까 그 1조잖아 매출이 3개월 동안 1조를 내보냈단 말이야. 근데 아까 수주 물량이 잔뜩 쌓여있기 때문에 최소 우리는 1조씩 늘어날 거라고 볼 수 있잖아. 매 분기마다. 얘는 수주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4조 정도 나오겠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판관비가 1,100억 수준밖에 안 되면 엄청나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게 대충 한번 파악을 하고 비용을 보면 급여가 165억 경상 개발비가 176억 광고비가 130억 보증 수리비가 200억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뭐 보증 수리비는 그냥 변압기 납품한 다음에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한 요 정도 선에서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어. 그냥 고장이 막 엄청 자주 일어나진 않을 거니까 확률적으로. 근데 수리비를 이제 부채로 안 잡고 그냥 이 판관비 비용으로 그냥 해버렸다는 거는 이 정도 비용은 계속 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 그래서 뭐 개발비는 뭐 연구개발비 거고 뭐 연구개발 뭐 할 그게 없지.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올 게 별로 없거든. 전력기기 쪽은 좀 약간 되게 고전적인 산업이라. 그래서 뭐 급여성이 제일 크다. 그래서 이 비용 따는 뭐 크게 볼 게 없고 감가상각비도 뭐 118억 정도고 인건비가 제일 많네. 인건비는 이거는 아까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은데 판관비에서 급여가 160억이었는데 상격별 비용 보면 인건비가 860억이거든. 이거 왜 그럴까? 왜 두 개가 다를까? 여기 165억인데 판관비에서 급여가 27 성격별 비용의 인건비는 왜 860억에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날까? 성과급. 아니야. 성과급은 여기 있을걸? 상여. 판관비의 상여가 성과급이야. 65억. 이 인건비 뭐야 도대체? 왜 달라? 외부 인력? 아니야. 외부 인력도 아니야. 그래. 뭐지? 이건 내부 인력의 인건비야. 외부 인력 인건비는 보통 외주비 이런 걸로. 영업 활동에 투입된 인건비? 이것도 밖에서 활동하는 거 말하는 건가? 이 판관비의 급여는 그 사무 인력 직접적으로 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인건비는 매출 원가로 들어가. 매출 원가. 예를 들어 아까 이거 공장에서 만든다 그랬잖아. 그럼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급여 있지. 그거는 매출 원가에 들어가. 종업원 급여 비용 안에서 판매 관리비의 급여를 뺀 금액이 공장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급여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이 매출 원가단에 들어가. 그래서 그 변압기 만드는 거에 가격에 녹여져 있다 보면 돼. 판매 관리비는 이제 판매 관리 쪽
인력의 급여인 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달라. 얘는 이제 막 약간 그 서포트하는 그쪽 인력의 급여고, 이 인건비 안에는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녹아져 있다. 그렇게 알면 돼.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비용은 크게 없어. 크게 없네. 뭐 재고자산 매입액 정도인데, 이 재고자산 안에는 변압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부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아까 캐파를 그럼 얘네가 늘릴 거냐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사실.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게 막 들어가지, 원재료. 내가 생산 능력을 그럼 늘릴 생각이 있나? 그런 건 뭐 뉴스 기사로 봐도 되고, 이 설비의 신설 매입 계획에 보면은 증설이 있지. 증설 계획이 있나? 이거 보는 거야. 보면 있지. 총 투자액이 2,100억. 얼마나 늘리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근데 하나 보는데 거의 1시간 걸렸네. 너무 디테일하게 봐서 그런가? 하나만 더 볼까 오늘은? 그렇게 하시죠. 너무 길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가격까지 한번 보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자, 여기까지 이제 분석했어. 되게 좋네. 업황이 좋아. 근데 여기까지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번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한 10년? 10년을 한번 생각해 보자. 10년 뒤에도 괜찮을까? 이 기업이? 근데 질문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형이 지금 전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음, 그러면 이 현대 일렉트릭이 현재 지금 매출이 잘 나가고 이렇게 업황이 좋은 거에 의해서만 음. 이게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이 현대 일렉트릭이 뭔가 다른 기술력을 이런 걸 갖고 있어서 잘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공부를 해야지. 맞아. 내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얘가 배전 변압기 기업이었잖아? 근데 이건 내가 이 산업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엣지가 발생하는 거야. 그냥 일반 투자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이 배전 변압기랑, 이 변압기의 특징에 대해서 잘 몰라, 사실. 그지? 대부분 그럴 거야. 나는 이 변전소를 짓는 시공 담당을 3년 동안 했어. 제주도에서. 제주도에 지금도 치면 나올 건데, 그 동제주 변환소라는 설비를 이제 내가 공사를 했거든. 공사 감독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변압기랑 송전망,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변전소에. 이 변환소라는 것도 특이한데, DC에서 AC로 변환하는 걸 이제 변환이라고 그러고, 이 변전소는 우린 이거였거든. 3, 4, 5kV짜리를 이제 150kV로 낮추는 이 설비였어. 근데 나는 배전 쪽은 안 해봤거든. 배전하고 송전이 달라. 두 개 성격이 달라. 근데 내가 왜 얘가 엣지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초고압단의 변압기는 수작업으로 만들어요. 수작업. 이게 약간 조선하고도 비슷한데, 숙련공이 필요하다는 게. 숙련공이 필요해. 숙련공. 기술도 필요하고. 이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어. 전 세계. 이런 특성을 또 알아야 돼. 초고압 변압기를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 그냥 인터넷에 있잖아. 초고압 변압기 생산 가능 회사라고 치면은 아마 몇 개 안 나올 거고. 전 세계 10대 변압기 제조 회사 이렇게 나오거든.
몇 개 없어. 이걸 한번 볼까? 그러니까 이거 블로그에 한번 치면은 쫙 나오는데 자 보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하는 기업, 잘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 이런 거를 사실 알기가 힘들거든. 볼래? 한 10개, 10개 정도가 다 먹고 있는 거야. 음. 보면은 일본 회사들이 많고, 어, 유럽 회사들도 있고, 우리가, 나 동제주 변환소 할 때는 어디랑 했냐면, 여기랑 했어, 여기. 히타치랑 ABB랑 했어. 히타치가 참고로 ABB를 인수했어. 23년인데, 인수해서 히타치 ABB인가 뭐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었을 건데, 어쨌든 몇 개 없어. 얘네들도 지금 다 그 변압기가 쇼티지일 거야. 얘네들 다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많이 주가가 올라갔고, 이 효성중공업도 있거든? 요 밑에? 다 나온 건 아닌 것 같아. 여기 보면은 빅3, HD 현대일렉트릭 효성. 근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어. 몇 개 없어. 그 중국 거는 이제 논외고. 그리고 다른 데는 이제 비싸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지. 그래서 완전 전 세계적으로 차별점이 있냐? 차별점이 있냐? 이 회사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뭐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아. 뭐 예를 들어 엣지가 불닭볶음면이나 우리나라 뭐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것처럼 아예 뭐 대체제가 지금 없는 상태냐라고 하면은 뭐 그렇진 않아. 근데 이거는 약간 특수한데 산업 자체가 너무 지금 커. 쇼티지가 산업 자체가. 아니 당연히 GE나 ABB나 히타치 에너지 이런 애들이 좀 유명하거든. 얘네한테 맡기고 싶어. 근데 캐파가 안 되고 비싸. 수요는 당장 필요한데 거의 막 5년을 기다려야 돼. 지금 데이터 센터 당장 지어야 되는데 5년을 기다려야 된대. 얘네한테 하면 10년 기다려야 된대.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업체들이 신뢰도가 없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 이것도 특이한 점인데 변압기는 국가에 납품을 하고 있어. 어디? 한전. 한국전력이 나는 이제 한국전력을 다니기 때문에 한전을 욕하지만 한국전력의 그 채권 신뢰도는 국가급이야, 국가급. 국채. 신용. 왜? 그냥 한전은 국가 공공기관이니까 그냥 국채랑 동급으로 봐줘. 신용도를.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그냥 그 국채 기업이.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이 한전의 사업을 수주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마진율이 엄청 적어. 국가에서 그냥 가격을 눌러버려. 수주 들어올 때. 근데 그래도 한전 사업을 일정 부분 수주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업체들이. 마진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맞아. K 마크 달려. 어. 국가 인증 마크를 다는 거야. 이게 뭐야? 포트폴리오야, 포트폴리오. 쏘리. 뭐냐면 해외에 가서 영업할 때, 야, 우리 캡코에 납품한 이력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국가 기관망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어.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야. 왜? 이 변압기라는 거, 전력기기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 신뢰도 문제. 근데 사우스 코리아라는 선진국의 전력망을 깔았는데 정전이 거의 안 돼. 이게 진짜 지금 엄청난 경쟁력인데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어릴 때
정전이 자주 일어났잖아. 근데 요즘은 정전이 거의 없어. 이게 엄청난 거거든. 이 미국이나 이런데 해외는 정전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 어디서 빈번하게 일어나냐면은 뭐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처럼 전력망 업체들이 이제 사기업 민영화된 경우 이 수익성이 안 나니까 전력망 보강을 거의 하지 않아. 그렇지. 수익성이 안 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신뢰도가 높아. 대외 신인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아, 한국에서 1등, 2등 하는 변압기 업체 이러면은 이제 오케이 우리랑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K 인증마크 달고 해외에서 뛰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수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거는 아까 그 아메리카 뭐 어쩌고 그쪽에다가 성공적으로 납품한 게 레퍼런스가 돼서 더 확대된 경향도 있어. 요런 좀 특성이 있어. 약간 국책 사업에 가깝다 보니까 변압기라는 거에. 근데 방산이랑은 또 다르게 국가 주도로 뭐 해외 수출을 하진 않아. 그래서 좀 더 뭔가 매출단에서 자유도가 더 높다. 방산보다. 업체가 하기 나름이다. 그런 좀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 기업만 해외에서 뭐 세계에서 뭐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 그렇진 않아. 근데 대신에 지금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업황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뭐 계속 갈 수 있다고 나는 보고 있어. 그래서 약간 다른 뭔가 내가 투자하는 삼양식품이나 이런 기업들보다는 좀 더 업황을 중심적으로 미래를 좀 봐야 된다. 업황 중심의 트래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현준이가 말한 그거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아. 개별 기업단에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또 약간 매크로적인 산업적인 뷰로 봐야 될 것 같아. 대답이 좀 됐나요? 네. 네, 지금 1분 남아가지고 다시 킬게. 다시 링크 올릴게.